캠코더를 녹화를 누르지 않아가지고 몇 분 이야기가 방송으로는 나가는데 녹화는 되지 않았네. 자, 어쨌든 뭐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따까라고 하는 이거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상이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로부터 시작해서 탐진치가 설명되고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 요거 이제 상과 수가 심의 형성 과정이다. 심행은 상수라는 요 부분을 오랜 전통의 해석을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해석하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경에서 되살려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래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따까라고 하는 요것이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이럴 때 이제 그 상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대로의 관점으로 함께 아는 참여를 하면 요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사실 그대로 뭐 구체적으로는 느낌을 인식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면 이 상이 전도되어 있는 거야. 전도되었다, 거꾸로 매달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락아정이라는 사실 그대로를 상락아라고 하는 거꾸로 전도된 상태로 먼저 관점이 생기고 그 위에 정이라고 하는 뭐 깨끗하다, 좋다, 요런 관점이죠. 그래서 상락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중생이라는 존재를 설명한다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욕계 중생일까, 색계 중생일까, 무색계 중생일까, 이제 뭐 요런 상의 질적 차이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탐진치가 생겨나서 가래가 되는 이제 요런 부분까지를 지난주에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으로 탐진치는 이런 거고, 결국 따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렇게 설명되는구나. 그래서 범천의 요천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냐라고 하면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내가 성취한 법이다. 따까라고 하는 것이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이 전도되어 가지고 번뇌라고 불리는 이런 번뇌의 참여로부터 시작해서 가래가 형성되는 이런 영역인데, 번뇌를 부수는 일, 상의 전도를 해소하는 일을 통해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한 요런 수행의 성취를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바로 그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따까라는 개념을 보았는데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겠고요. 자, 이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뭐 원래는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65번 진도를 나가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따까에 대한 설명에 이어가지고 따까가 중심이 된 우리 삶의 이야기, 삶의 메커니즘을 오랜만에 한번 좀 다시 뒤집어가는 특강을 오늘 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을 주제로 하는 특강, 지금부터 90분 수업인데 벌써 10분을 썼네. 80분 동안에 맞춰봅시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굵직굵직 중요한 부분들만 좀 짚어가면서
저는 사실 지난 일요일 날 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요새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우리 김보경 부부님, 우리 근본경전연구회 저하고 이제 공동대표시잖아요. 이가 참 병원을 운영하면서 늘 바쁜 분인데 요번에 일요일, 월요일 이틀 동안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김보경 부부님이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김 부부님이 지금 이제 신경외과를 운영하신다고요. 그런데 뭐 신경 이게 다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없지만 이게 뇌라고 하는 이 같은 연결되는 분야인가 봐요. 이제 김보부님 옛날에 뇌 수술도 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뇌가 당신 전문 분야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이제 뇌를 말하면서 요번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이제 한동안 좀 시간을 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뇌와 관련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정리를 했다라고 말하는데, 야, 그게 이 제가 이건 잘 못 그리지만 요게 이제 얼굴이면 요게 뇌잖아요. 이 뇌가 대략적인 구성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뇌의 뒷부분은 인식하는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뇌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적 정보를 인식하고, 어떤 부분은 귀로 들어오는 소리의 정보를 인식하고, 이래가지고 안, 이비, 설신, 색, 성향, 미촉 요런 인식의 자리가 뇌의 뒷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요 앞부분에는 그러니까 사유하는 기능이 이 앞부분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유라고 말하면 이건 우리 의업, 신고의 상업 중에 의업이잖아. 뇌가 사유하는 거, 뇌가 생각하는 거가 하여간 의업이죠. 그런가 하면 요 중간쯤인가 이래 해가지고 이런 사유한 것이 몸과 말로, 그러니까 몸의 행위로 연결되고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그 뇌에서의 부위가 다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에 더 놀라운 거는 요 전두엽이라든가 제일 앞부분에 주목해가지고 지금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뇌의 앞부분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바로 사띠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사띠라고 하는 게 사띠가 마음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마음의 성장입니다. 마음이 사유하는 일을 하는데 그 단지 사유가 아니라 그 사유하는 마음이 성장해가지고 내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그런 능력. 그거 사띠인데 그게 뇌 가운데 사유하는 앞부분 영역의 제일 앞에 그게 작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발달한 사람은 이런 자기 삶에 대한 잘 알아차리는, 발견해서 삶을 제어하는 요런 일에 뛰어난 요런 현상들을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로 뇌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인식과 행위, 사유니까 인식과 행위고 그 사유한다는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까지 친구의 삼업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뇌 안에 다 있구나 라는 부분을, 글쎄 이게 뭐 뇌를 잘 아는 분들이야 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 우리가 경에 의해서 삶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요즘 뭐 뇌과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만은 뇌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하고 같은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김보부님한테 우리가 그 얘기를 한 시간, 2시간 가까이 좀 길게, 모르겠다. 하여간 1시간은 넘어간 것 같아. 얘기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딱 2가지를 좀 의견을 말했어요. 한 가지는, 버부님이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뇌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말하는 순환 구조. 버부님은 뇌 안에서 이 순환적인 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순환 구조라는 것이 좀 더 잘 적용되면 뇌의 이야기가 순환적으로 잘 설명될 수 있으면 삶에 대한 좀 더 명확함이 있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 했고, 2번째가 우리 방금 이야기한 따가. 이 따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도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하잖아요. 행위도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하잖아요. 그런데 따가라고 하는 요 영역은 뭐야? 따가는 마음이 with 몸과 함께 해서 행위하고 인식하는 요런 삶의 과정, 우리 삶의 내면에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의 참여 없이 작용하는 영역이죠. 그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래서 마음 혼자 인식하고 마음 혼자 행위하는 요 따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고, 그 가래 이후로부터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이 전개되는데, 뇌라고 하는 것은, 뇌는 기본적으로 몸이잖아.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거, 뇌가 작용하는 것이 사유다 라고 해서 그 인식의 측면도 말하자면 따가 밖에서 몸과 함께하는 인식의 영역이야. 행위의 영역이야. 그런가 하면 인식을 한다. 인식도 단지 몸의 일부인 눈이라고 하는 요것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잖아.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에서 인식을 하지. 그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with 몸의 상태로 인식하는 요런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인식하고 행위하는 그 영역에 뇌가 있다. 그러면 뇌를 해석하자라고 할 때는 요런 따가라고 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뇌 이전의 영역이 삶에는 있다 라는 요 따가와 관련해서 뇌에 접근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 김보부님 정리하는 그 뇌 이야기가 업그레이드 될 것 같다. 제가 그날 이제 뭐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김보부님한테 직접 그 얘기까지는 못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뇌를 전공하는 분이니까,
뇌와 관련한 어떤 연구에서 사실은 지금은 뇌의 연구가 오직 뇌로부터 마음도 시작되고 삶의 모든 영역을 뇌로부터 보는 이런 연구가 뇌과학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뇌과학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공부가 부처님 공부다. 사부니까야가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럴 때에 부처님은 뇌 이전의 삶의 영역이 딱딱하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with 몸의 영역이냐, without 몸의 영역이냐. 요 딱가라는 개념이 뇌과학을 극복하고 불교가 으뜸가는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제 핵심이 되는 주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뇌과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아직은 이렇게 불교적인 접근, 딱가라고 하는 뇌 이전의 이야기에는 접근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에 우리 김보부님께서 뇌와 관련한 연구 과정에 자, 세상은 뇌로부터 모든 것을 설명하지만 이렇게 불교는 부처님은 뇌 이전에 뇌가 참여하기 이전 몸이 참여하지 않는 마음만의 작용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이런 딱가로부터 뇌의 영역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삶이 전개되는 이런 관점으로 뇌 이야기를 좀 다시 정리한다면 그야말로 뇌과학의 어떤 특별한 기원을 마련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하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뭐 이런 며칠 전에 우리 김보경 본부님과 함께 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주 흥미로웠다. 어쩌면 이렇게 인식과 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뇌에 마치 우리가 메커니즘을 그려놓은 것처럼 뇌에서 그려질까? 거기에 순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함을 좀 나타내보고, 딱가라고 하는 뇌 이전의 영역에 대해서 접근해보면 훨씬 좋은 뇌 이야기가 연구될 것이다 라는, 약간 그런 측면을 이야기를 좀 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뇌 이야기 먼저 좀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뇌와 달리, 그러니까 뇌과학과 달리 니까야는, 부처님은 어떻게 삶을 설명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좀 봐야겠죠. 뭐 우리가 이제 불교가 무엇냐 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하면 그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괴로움이 소멸할까? 이것이 불교다. 이게 사는 이야기. 내가 세상을 만나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아무튼 불교는 그겁니다. 사는 이야기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이 가운데 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삶을 이야기해보자, 불교를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럴 때 나라는 것은
마음이 무언지 몸이 무언지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삶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마음과 몸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우리 이제 오늘 주제는 좀 간단하게 보자면 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보죠. 이거 회법부님 우리가 그간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되짚어 본다. 요런 관점으로 오늘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한 설명은 좀 다 배제하고 방송이나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런 가운데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잘 모르는 게 있다 하면 나중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든지 우리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제 경은 요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하나요? 마음 이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부터 나와야 할까? 예, 마음 이러면 경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것 라고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음이라고 말하면 몸하고 짝을 이루어서 나를 구성하는 나의 일부가 마음이야. 그죠? 이거는 누구도 아니다 할 거 아닌 것 같아. 자, 이러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몸과 짝을 이루어서 나를 구성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심이든 의든 식이든 어쨌든 이게 마음이라고 불리는 거는 몸과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런 공통성이 있어.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몸과 짝을 이루는 공통점이 있는데 왜 이거를 그냥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말처럼 마음 이렇게 한마디로 말을 하지 않고 왜 그거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세 가지로 부를까? 이거는 이런 공통점 위에서 세 가지의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부처님 생각에는 몸과 짝을 이루어서 나를 구성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이 하나의 이름으로 불려가지고는 삶을 이야기할 때 적절하게 삶을 설명할 수 없어서 우리 삶의 과정의 어느 자리에서 몸의 어떤 역할과 함께 할 때마다 제각각 그 차이를 드러내줘야 하는 필요성 요게 있다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공통성 이렇게 할까요? 몸과 짝을 이루어서 나를 구성한다라는 공통성 위에서 삶의 과정에서 어떤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이 차별성이 고려될 때 마음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세 가지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세 가지 마음, 이제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꿰는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 세 가지가 어떤 차별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생겨나긴 어떻게 생겨나나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라고 해서 육내입처와 육외입처의 인식작용의 결과로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나죠. 이렇게 인식의 작용에서 생겨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라고 하면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위자나띠 라고 해서 분별해서 하는 일을 한다 라고 해서 식이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식은
인식작용에서 생겨나가지고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가지고는 자기가 또다시 인식하는 일을 하는. 그래서 식하면 일단 대표 개념이 인식이야. 그러니까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 인식이야. 하여간 마음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배고프님 보고 배고프님이라고 아는 거지 뭐. 그죠? 요렇게 아는 역할을 할 때. 그런가 하면 이제 그렇게 배고프님이라고 보아서 아는 일만 하지 않고,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배고프님을 보니까 내가 즐거운 마음이 생겨났어.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어. 그런데 요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한 거요? 라고 왜곡되게 알면 어떻게 돼요? 무명이라는 게 생겨나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어지는 과정에서 식은 또 그 느낌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라고 인식하는 일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식이라는 마음은 결론 인식,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이제 많은 경들에서 보면 행위를 말할 때, 업을 말할 때 그 업의 뿌리에 있는 것이 무엇냐? 라고 하면 심이다.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아법을 지을 때 그 원인이요, 조건이 되는 것이 무엇냐? 라고 하면 탐진치와 비열이자구와 잘못 지향된 심. 이래가지고 심이라고 하는 것을 딱 중심에 두고 탐진치에 오염된 마음일까? 그래서 비열이자구하는 마음일까?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행위하는 그자로 설명하고 있다고. 많은 경들에서 이 심이 그 행위의 뿌리에 있다. 행위하는 그자.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심은 일단 행위의 개념이야. 그래서 뭐 인식, 아는 일 이러듯이 같은 말이지만 행위하는 일을 하는 마음이 심이야. 이렇게 심의식 가운데 심이라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심과 식이 금방 뇌에서도 말했지만 인식과 행위라고 하는 삶의 양측면의 담당자로 이름이 붙여졌다면, 이제 거기서 의라는 것은 무엇냐? 라고 하면, 자, 우리가 좀 전에 따까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따까 밖의 영역이 있다고? 따까 밖의 영역은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하고 행위하는 영역이고, 따까는 마음이 몸을 떠나지는 못하지만 몸의 참여 없이 인식하고 행위하는 영역이다. 이 말을 했죠. 이럴 때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몸에 참여 없이라고 말할 때는 식과 심 이렇게 직접적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몸과 함께라고 할 때는 행위할 때, 몸과 함께 행위할 때는 어때요? 행위하는 마음이 심이잖아. 이 심이 몸과 함께 하는, 마음 혼자 작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하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죠. 인식할 때도 어떤가요? 이 인식에서도 식이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마음인데, 이 따까 밖의 영역에서는 식 혼자가 아니라 식 더하기 몸이라는, 몸과 함께 한 상태로 인식을 하죠. 요런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 이럴 때에 바로 요거 심이 몸과 함께 했다. 요럴 때
그것을 지시하는 용어가 뭐냐? 이게 의야. 안어. 마찬가지로 식이 몸과 함께 인식한다 라고 하는 요 때도 몸과 함께 작용하는 식, 요거를 말하는 말이 의야. 안어. 그러면 어때요? 따까라는 내면의 영역, 몸에 참여 없이 식 스스로 알고 심 스스로 행위하는 요 따까 영역은 아주 나의 내면에 있는 거고, 그 따까 밖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행위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몸과 마음으로 행위하고 인식하는 이런 삶의 영역은 그 영역에서 마음이 몸과 함께 해서 인식하고 행위하는 그때는 의라고 부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경은 사실은 식과 심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식은 아는 마음이다,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데,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많은 경들의 용례를 가지고 접근해 볼 때, 식도 몸과 함께 하면, 그러니까 몸과 함께 인식하면 의라고 하고, 심도 몸과 함께 행위하면 의라고 한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우리가 그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심의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은 바로 인식하는 일을 하는 식, 행위하는 일을 하는 심, 두 가지 모두 몸과 함께 인식, 행위하면 의라고 하는, 바로 몸과 짝을 이루어서 나를 구성한다라는 공통성 위에서 바로 이렇게 설명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근데 경은요, 우리말처럼 그냥 마음이라는, 아예 그 마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 경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경에서는 마음이란 말이 따로 없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이렇게 나타나. 경에는 이 공통성을 가진 그 상태를 말하는 용어 자체가 없다. 공통성 위에서 차별성을 감안하는 심의식 세 가지 마음이 있을 뿐이다. 요 개념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여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라는 것. 그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이제 뭐 경에서는 색성향 미척, 요 물질이죠. 색성향 미척이라는 물질이 세상이다. 사실 그렇지 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물질로 된 세상 위에서 살아가죠. 그것을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인 내가 세상을 만나는 과정에 활성화되어서 세상을 알고 경험하는 이만큼을 세상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말은 기본적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불리우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 물질로 그 삶의 영역을 세상이라고 하고, 특히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로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은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몸이라는 건 무엇냐? 라고 이제 몸이라는 개념을 좀 보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마음도 알았고 세상도 알았다면 몸을 알아야
삶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배보부님 생각은 어때요? 불교가 이 몸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하나? 몸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주로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마음 이야기를 주로 하고 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볼 수는 없어. 불교는 삶을 이야기할 때, 나를 이야기할 때 마음만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대개가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해요? 사는 이야기를 할 때는 오온을 가지고 말하잖아. 그래서 오온에 집착하면 오치온이어서 내가 된다 라고 말한다고. 그리고 어쨌든 불교가 알려주는 기본은 색수상행식 오온의 각각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면 안 된다.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삶을 이끌잖아요. 대개 그 경은 삶을 이야기할 때 마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오온이라는 관점,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거기에 집착하면 내가 되기 때문에 그 집착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렇게 삶을 설명한다고. 그래서 오온, 색, 수, 상, 행은 꼭 복수로 나타나지. 그리고 식, 요래 나오는데 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게 어떻게 이게 분석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식은 심의식 방금 보았지만 이거는 마음이죠. 그런데 색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먼저 보면 색은 기본적으로 물질이잖아. 그죠? 색은 왜 색인가 하면 색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수화풍 4대가 결합해서 생겨난 물질. 이래가지고 색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질이야. 그런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배고프님, 물질인 건 어떤 게 있어요? 물질 뭐가 있어? 기본적으로 내 몸뚱아리도 물질이잖아. 그리고 몸 밖에 많은 물질, 세상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색성한 미촉을 세상이라고 정의하는 바라문경. 그러니까 물질은 몸과 세상이야. 그런가 하면 이제 삶을 이야기할 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는 세상 말고 이제 몸을 보면 되겠죠. 몸과 마음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말할 때는 1차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몸하고 마음이야. 몸은 색이고 마음은 식이야. 근데 이렇게 몸과 마음이 내가 되어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여지는 것들이 있어. 요건 부처님이 삶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대로 배워 알면 되는 주제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내가 되어가지고 삶을 사는 과정에 이제 2차적으로 생겨나서 쌓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수, 상, 행. 이렇게 그 수상행이라는 것이 삶의 과정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가지고 쌓인다. 그런데 요런 그 1차적, 2차적 요런 과정이 단지 물론 이제 요것들이 다
온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삶의 과정이 쌓인다, 누적된다, 이런 의미인데, 경은 또 이제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더 하죠. 삶이라는 게 그냥 이런 삶의 과정이 몸인 색하고 마음인 식하고 그 과정에서 삶의 과정에서 수상행이 생겨나가지고 쌓여 있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에 집착하면 오치온이라고 부르는 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자면 정지 상태로 삶을 설명하지는 않죠. 고철님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삶을 활성화의 측면으로,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을 살아. 그런데 내가 지금을 사는 내가 누구냐 하면 지난 삶의 과정에서 쌓여있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된 게 나요. 그런데 요 내가 지난 삶의 과정의 쌓임이라는 그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을 살아. 라는 요 지금을 산다라고 하는 요게 우리가 말하는 활성화라는 개념이거든. 그 활성화를 나타내는 용어가 이제 두 개가 더 나오는데 그거를 경은 2차적인 것에 넣고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 하나 촉, 또 하나 자의,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면 오온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오치온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이제 정의가 되잖아. 그런데 경은 이 나에 대해서 활성화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주인공인 나, 활성화된 나를 말한다고. 활성화된 존재를 말할 때 여기에는 이제 오치온 더하기 촉과 자의, 요런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오치온인 나를 부르는 말이 있어. 이게 이제 뭐 우리 연기 12연기에서 보면 그 바와라는 말을 쓰거든요. 바와, 요거 유라고 번역된 거지. 12연기의 유, 바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존재라는 개념이 요런 몸과 마음이라는 1차적 존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상행들이 쌓여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쌓여있고 거기에 집착된 그 상태를 바와 유, 존재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촉과 자의라는 두 가지 개념이 더해져서 활성된 상태가 나타나거든. 그러면 이렇게 그 오치온인 나하고 활성화된 상태는 지시하는 말이 다르겠죠. 경에는 요 바와하고 어원을 같은 어원을 쓰지만 다른 말로 이렇게 활성화된 존재 상태를 지시하는 말이 있어. 그게 부따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요. 물론 뭐 이제 부따라는 말이 뭐 비동사의 과거분사 뭐 이래 해가지고 뭐 이건 어떤 존재 상태 뭐 되어지는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되지만, 그래도 이 존재라는 관점에서는 부따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요 부따는 현재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와는 유라고 번역을 했잖아. 부따라는 이 말은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찾을 수가, 뭐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우리는 요거를 나라는 존재의 활성 상태다 해가지고 이 부따를 활성 존재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번역하기로는 부따 활성 존재.
자, 요렇게 이제 나라는 존재의 활성 상태를 말할 때, 이제 경은 좀 특별한 말을 해줘요. 1차적으로 몸과 마음, 색과 식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게 수상, 행, 그리고 촉, 자의 5개가 생겨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집착의 양상경에서 오온을 정의하잖아. 오온을 정의할 때 방금도 말했지만 색은 무엇인가 하면 사대와 사대조색. 수는 무엇인가? 촉에서 생겨나는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 상은 색상, 성향, 향상, 미상, 촉상, 법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 그럴 때 행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색사. 색사, 성사, 향사, 미사, 촉사, 법사라고 해서 요때 이제 이 사가 의도야. 색에 대한 의도 내지 법에 대한 의도. 요것이 행이라고 집착의 양상경에서 정의되거든. 그래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수상, 행, 촉, 작의 가운데 요 행은 사라고 대체해서 써도 돼. 요건 정의 상황이야. 이럴 때 법은이 우리 아시겠지 뭐. 수상, 사, 촉, 작의 요렇게 정의되는 용어가 하나 있지.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수업을 하면 좋은 거야. 그지? 근데 사실은요, 수상사촉 자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거 명입니다. 나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 그러면 내가 강의하기는 쉽겠어? 어쨌든 그래서 요거 수상사촉 자의라는 2차적으로 생겨나는 요거를 경은 나마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것이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 명자로 번역이 되었죠. 이 번역이 좋은 번역인지 모르겠어. 사실은 요 나마라는 파알리어 자체가 나마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름명으로 번역을 했겠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수상 사촉 자의라고 나마라는 말이 다른데 말고 연기 12연기에서 보면 무명행식 명색 이래가지고 네 번째 명색에서 또 나마 명이 나오잖아. 12연기에서 나마라는 말이 쓰였을 때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나마에서 뭐 이름 이런 뜻 말고 부처님이 정의해 준다고. 이거 우리 분석경의 의미죠. 부처님이 무엇이 나마 명이냐 라고 하면 수상사 촉자이다 라고 정의해 준다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이 나마 명에 대한 정의가 부처님의 정의와 달라지면서부터 불교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이거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나마인데 명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결국 나라고 하는 오치온의 활성 상태로 보면 몸과 마음, 즉 색과 식이 있는데 거기에 2차적으로 수상사가 생겨나서 오치온을 구성하고 거기에 촉과 자의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또한 함께 생겨나가지고 활성화, 삶의 활성화를 말해주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 묶으면, 요거를 이제 묶을 때 어떻게 묶을까? 이제 여기서 보면 색,
색, 몸이 있고, 식, 마음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2차적으로 생겨나는 명, 남아가 있는 거지. 그러면요, 요 2차적으로 생겨나는 명을 몸을 지시하는 색에다가 묶을까? 마음을 지시하는 식에다가 묶을까? 요거 어디에 묶는 게 좋을까? 일반적으로 이게요, 내가 볼 때 좀 전에 말했지만 이 남아, 명에 대한 정의가 후대에 가면서 달라지잖아. 이 명에 대한 정의가 부처님과 달라지면서부터 불교가 변질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 달라지는 이유가 딱 여기 있는 것 같아. 이 명에 대한 정의가 보통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비색사음 이래가지고 색수상행식 5온 중에 비색, 색 아닌 사음, 수상행식이 명이다, 이렇게 후대로 가면서 정의가 달라지잖아.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 색과 식이 있어. 물질인 몸하고 물질 아닌 마음하고 이게 있는데, 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수상사 촉착의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이거 어디에 묶어줄까? 명을 색에 묶을까? 식에 묶을까? 이제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야. 이럴 때 부처님은 명을 어디다가 묶어요? 부처님은 이거를 색에다가 묶잖아. 그래가지고 12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을 조건으로 식이 3번 나오고, 식을 조건으로 4번 뭐가 있어? 명색이 나오잖아.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거. 명색 없이 식이 있을 수 없고 식 없이 명색이 있을 수 없어. 누가? 무명 위에 있는 중생은. 이런 개념이죠. 그래가지고 식과 명색이 함께 한 것이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게 되잖아. 어쨌든 이렇게 연기에서 명색이라고 정의가 되니까 이제 경은 어디에서도 명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마 윈냐나 이런 개념은 안 나타난다고. 이런 건 없다고. 오직 이 색과 식 가운데 2차적으로 생겨나는 거 명은 나마 루파, 명색이라고 하는 이거밖에는 나오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명이 색과 식 중의 어디에 묶이는가? 라는 데 대한 답을 말할 수가 있지. 부처님은 분명히 명은 색에다가 묶었다고. 자, 법부님, 왜 부처님은 명을 식에다가 묶지 않고 색에다가 묶었을까? 만약 이 명이라는 것이 색 아닌 것, 요런 개념으로 보자면, 그죠?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명의 정의가 달라지기를 비색사음 이래가지고 물질 아닌 나머지들 이런 식으로 후대에 설명을 하잖아. 기본적으로 보면 명이라는 건 어쨌든 물질 아닌 거란 말이야. 뭐 물질 아닌 거, 그러니까 하여간 명은 물질은 아니야. 수상사촉 자기니까. 그런데 왜 명을 비색, 물질 아닌 거니까 식하고 묶어가지고 나마 윈냐나 이렇게 안 쓰고 나마 루파 색에다가 묶어서 명색이라고 했을까? 요거를 이제 여기서 부처님의 관점하고 후대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야. 부처님은요, 삶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남아라고 하는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물질일까 아닐까? 이거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닌 거야, 부처님은. 만약에 이게 물질일까 아닐까 하는 게 중요한 요소다, 아주 중요한 변수다 라고 하면 명이라는 걸 당연히 식에다가 묶었겠지. 물질 아닌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명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색학으로 구분될 텐데, 부처님 생각은 삶이라는 거는, 아니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본적으로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그래서 오치온 이래 되잖아. 나를 구성하는 것이 물질인 몸도 있고 물질 아닌 것인 마음도 있고,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이렇게 물질인 몸과 물질 아닌 식이 함께하는 삶의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겨나는 거. 그런데 이게 부산물로 생겨난 명이라는 게 물질이고 아니고는 부처님 입장에서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미 물질과 물질 아닌 색과 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삶을 설명할 때는 물질이냐 아니냐? 그게 구분될 게 뭐 그래 중요해. 어쨌든 물질과 물질 아닌 것이 함께 해가지고 내가 구성되어 있는데, 부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이제 연기가 말하는 거는 하여간 무명 위에 있는 그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이잖아. 자, 나를 구성하는 게 오온이야. 그러면 이 가운데 한평생 오온 오치온의 상태로 내가 살아가다가 죽으면, 부모님 죽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다른 몸을 받지. 그래. 그거 안 받을 수 있으면 깨닫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다음 몸으로 가야 된다고. 윤회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자, 법운이 한번 생각해 보자. 색도 있고 식도 있고 수도 있고 상도 있고 행도 있고 뭐 촉과작이든 뭐 이건 활성화니까 뭐 쌓인 거 아니고 작용성에 불과하니까 빼고, 색, 수, 상, 행, 식 가운데 이제 죽었어. 몸이 무너져 죽었다 하니까 일단 색은 기능을 상실한 거지. 그러면 죽은 다음에 뭐 말씀하셨듯이 몸으로 가야 된다고, 또 태어나야 한다고, 윤회해야 한다고. 그러면 다음 세상에 새로운 몸을 만나서 태어나는 그 자는 누굴까? 자, 지금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건 오온이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잖아. 이 중에 몸이 무너졌다. 색이, 물질이 이제 기능이 다 있어. 수상행식 4개가 남았지. 이 4가지 중에서 이제 몸이 무너져 죽었으니까 다음 세상으로 가야 돼. 다음 세상으로 가는 거는 무엇일까? 수상행식 4가지 중에, 그죠? 색인 몸이 무너졌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4가지 중에 어떤 게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지? 식만 가나? 보통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해. 상이라고 하는 그것도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이 얘기 많이 해. 법우님 생각은 어때요? 상이라는 게 우리가 알지만 이 삶의 과정 동안 누적된 경향이잖아. 행위를 재현하려고 하고, 이 행위가 유위에서, 탐진치유에서 행위가 되면 그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을 잠재시키는 게 상이라고. 이 상이, 또 사람들은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죽은 다음에 버릇 갖고 가지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나는 출가해서 공부 시작할 때 거의 처음에 그러니까 죽으면 버릇 갖고 가지 뭐 딴 거 있어?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건 업 자체보다는 그 업에 의해서 잠재된 상. 이게 버릇이라는 게 뭐야? 똑같은 행위 반복하는 거잖아.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성으로 상이 잠재해 있다고. 이 상은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
법부님 생각은 어때? 이제 몸이 무너지면 수상행식 네 가지가 남았거든? 이 네 가지 중에 상이 간다는 경에서 못 본 것 같은데. 법부님 생각은 어때? 경에는 안 나와. 맞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래. 그 법원님 그게 참 중요하다. 이런 문제는 경이 알려주는 대로 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삶을 이렇게 설명한 거다 라고 경을 배워서 받아들이면 돼. 맞아요. 답이 그거예요. 경에는 상이 간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상은 안 간다는 얘기야. 수하고 행들 다 마찬가지 안 나오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답을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색과 식이라는 이 기본 위에 명이 함께 해가지고 색과 명과 식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삶이 구성되는 거야. 그 중에 왜 부처님은 이 명이 분명히 수상행 촉자변은 물질 아니라고 그 물질 아닌 것을 물질 아닌 식에다가 묶지 않고 색에다 묶어가지고 명색이라고 했을까? 이 답이 뭐냐 하면 부처님한테는 아니 어차피 삶이라는 게 몸과 마음 물질과 물질 아닌 식이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고 그 가운데 2차적으로 부산되는 것이 명인데 이 명이 물질일까 아닐까 하는 건 뭐 의미가 없는 거야. 단지 중요한 거는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은 살다가 몸이 무너지면 죽었다 이래서 다음 세상으로 또 윤회해야 하거든. 그 윤회하는 그 순간에 누가 가느냐? 기본적으로 식이 가죠? 그럼 식이 갈 때 만약에 명이라고 그룹화한 거 수상사 요 명이라고 그룹화된 요것이 식을 따라서 다음 세상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명을 세 개 묻지 않았겠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음 세상 갈 땐 누가 갑니까? 라고 할 때 식 혼자 가는 거야. 명은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한평생 내 삶의 과정을 누적해서 쌓여져 있지만 죽은 다음에 갈 때는 색도 버려지고 명도 버려지고 식만 간다고. 그러니까 삶을 색도 식도 명도 이런 세 가지 요소로 삶을 말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두 가지 명을 어느 쪽에든 묶어서 두 가지로 삶을 표현하자 라고 할 때는 물질일까 아닐까 이거는 후대 사람들의 관점이요. 부처님은 죽을 때 버려지는 것일까? 가는 것일까? 이렇게 보면 선이 명확히 그어지잖아. 그래서 명을 세 개다가 묶은 거야. 명을 세 개 묶은 이유 하여간 죽을 때 가져가지 않고 버려지는 거야. 요 개념. 그래서 요것이 명이라고 불리고 색과 묶여져 있다. 요 개념을 보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사는 이야기, 불교,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세상은 그렇다 설명을 했고, 이제 나라는 것은 마음이 몸과 함께 라고 되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심의식 세 가지가 공통성 위에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했고, 그 상태에서 몸과 함께 라고 하는데 이 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이제 말하는 거야. 그럴 때에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치온인 나 가운데 몸이고 또는 뭐 몸 밖의 세상도 세 개는 포함되고 나머지 수상행식 가운데 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어서 죽을 때 다음 세상으로 연결돼 넘어가는 윤회하는 그 자. 그래서
식이 윤회하는데 어떤 식으로 윤회하나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의 과정으로 윤회하잖아. 그래서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알죠. 빠띠자 사무빤낭 윈야낭 해서 부처님이 직접 윤회하는 그자가 연기된 식이다 라고 알려준단 말이지. 그러면 나머지 수상행들 이렇게 2차적으로 부산되는 거, 파생된 것보다 부산이라는 표현이 더 좋겠네. 2차적으로 부산되는 거, 부산물의 개념. 이러한 명이 있고 이 명은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니다. 한평생 동안 쌓아서 나를 구성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는 같이 버려지는 거. 이런 개념으로 명색이라는 개념이 나타난다. 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명과 한 덩어리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마음과 몸의 관계를 좀 보았어요. 자, 이게 뭐 시간이 어느새 마칠 시간이 가까워지네. 근데 뭐 좋아요. 우리가 그 삶을 이해하기 위한 삶의 메커니즘을 말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 수업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야기로의 몸과 마음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하는 이게 출발을 정의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렇게 몸은 명과 함께 한다라는 이해 위에서 오늘 제가 좀 드린 교재가 있죠. 자, 이 교재를 통해서 그렇다면 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뭐 사대와 사대주색 물질인데 먼저 하여간 그 부분 간략히 좀 보겠습니다. 자, 몸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늘, 아까 이제 뇌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삶이라는 게 뭔가? 라고 하면, 인식과 행위다. 행위는 찬다. 우리가 관심이라고 번역하죠. 관심에 실려서 인식으로 전달되고, 인식은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과정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에 전달된다. 여기에 닦아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서 붙잡는 일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럴 때 닦아라는 이 내면은 심이든 식이든 식 혼자 인식작용하고 심 혼자 행위하는. 요거 지난주 닦아 이야기하면서 인식작용에서 생겨난 식이 함께 생겨난 수를 상을 공동주관으로 해서 인식하는, 이렇게 나오죠. 요렇게 식이 수를 인식할 때는 몸에 참여 없이 인식한다고. 그게 닦아 안에서 식이 몸에 참여 없이 인식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겨난 심은 뭐 했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내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난디,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죠. 바로 그거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이런 행위, 요거는 몸에 참여 없이 심 혼자 하는 행위야. 해서 닦아 안에서는 몸에 참여 없이 이런 행위가 진행된다고. 그런데 일단 닦아 밖으로 나오면 몸과 함께하는 영역이잖아. 그러면 이 행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말하죠? 신업, 구업, 의업 이러죠. 뭐 신과 구 이거야 뭐 당연히 몸이라는 개념 빼놓고 말할 수 없지만 의업,
생각한다, 사유한다라는 이거 사실 이 생각 사유에 누가 관계하나요? 여기에 사실은 뇌가 관계하잖아. 그죠? 뇌 없이 생각할 수 없죠. 근데 이 뇌가 뭐야? 이것도 몸이라고. 생각한다, 사유한다라는 이 자체가 뇌라는 몸과 함께 심히 행위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행위를 보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식이잖아. 그런데 식이라고 하는 인식하는 마음이 있어. 법부님을 보고 식이라는 마음이 법부님 배영규다라고 알아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음이 혼자 존재할 수는 없잖아. 명색, 특히 몸과 함께 하죠. 그런데 몸을 구성하는 중에 일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요 눈이라고 말하는 게 망가졌어. 눈이 고장내가지고 배영규라고 하는 한 대상이 빛으로서 눈에 들어와가지고 뇌에까지 연결되고 마음이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배영규다라고 하는 이런 일을 눈이 망가지면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식이라는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을 한다고. 여기에는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분명히 딱과 밖의 영역에서는 말하자면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처법을 인식한다 라는 요 자리는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아주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으로 구명하는 중요한 게, 나는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 식이 몸 없이는 못 본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거꾸로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쌓여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식온 마음이 없으면 눈만 있으면 보나? 몸만으로는 또 못 보죠. 요 부분이 이제 그 유물론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거기서도 유물론에서도 마음 없이 눈동자만으로 본다고는 안 할 거예요. 다만 그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방금 말했던 식과 색의 일차성 이렇게 안 하고, 그 마음이라는 것도 몸에 작용해서 생겨나는 2차적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유물론이 되는 요 차이가 있지만, 하여간 마음 없이 몸 혼자 본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인식이라는 거는 식이라는 아는 마음, 그리고 몸이 함께해서 인식을 한다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인식작용은 어쨌거나 안이비 설신의라는 6네이처에다가 색성향 미처 법이라는 6웨이처, 이런 교리여 뭐야,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6네이처, 6웨이처야. 이때 그러면 이 6네이처 안이 색을 인식해서 안식을 만든다, 안식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안이라고 하는 건 뭐지? 안네이처. 이건 뭐야? 몸인가? 마음인가? 자, 어쨌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라고 해서 부처님은 안내입처와 색외입처를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는 이게 인식이라고 말해주는 거거든. 그죠? 그럴 때 색이야 배영규라고 하는 대상이, 밖에 있는 대상이 색인 거야 물론 이제 이것도 탐진치에 의해서 니미딱 상이 되었다 이런 상세한 얘기 뒤에 보고, 하여간 색은 그래. 그런데 보는, 배영규를 보는 해피는 뭐냐고. 해피가 뭐잖아, 그죠? 해피 스님이 배영규 법부님을 보는데
보이는 배영규 법부님은 그냥 색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고. 그 외공 여부, 니미따 여부는 별개로 하고. 그런데 보는 자인 해피스님이란 이 자는 누구냐고. 그냥 몸만으로 안구로부터 뇌신경까지 이어지는 이런 몸이 가지는 보는 능력에 의해서 보는 건가? 아니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마음이 보는 건가? 뭔가 마음이 함께 답은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는 마음 이런 건 안식이고, 이게 몸이 그 보는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 그게 안근 이렇게 불리죠. 식과 근이 함께해서 색을 인식하는 요거. 식과 근이 함께해서 내입처가 된다. 요 개념이 특히 이게 이제 모르겠어. 일단 아함 중국 불교로 넘어가면 대부분 이 자리가 근이라고 하는 한 가지로, 그러니까 안 네이처가 안근과 동일한 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 아함이 중국에서 번역되기 이전에, 요건 이제 뭐 설일체유부 뭐 이런 이제 그 인도로 보면 겐지스강 유역의 불교가 인더스강 넘어서 지금 이제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이쪽 영역으로 넘어갈 때 부처님은 빨리어로 법을 전하셨잖아. 뭐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언어 학자들에 따라서 그 빨리어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거냐 마가다어하고 뭐 이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전승의 개념으로 보면 빨리어가 부처님이 법을 설한 언어라고. 그런데 이게 인더스강을 넘어가면서 산스크리트로 바뀐다고. 산스크리트어로 그 뭐 설일체 유부 이쪽에서 그 전승된 게 중국으로 가가지고 한역된다고. 그럴 때 한역에서는 근이라고 이 부분을 번역을 한 것 같아. 이게 그 인도 땅에서 이미 달라졌는지 중국에 와서 번역할 때 달라졌는지 이거는 뭐 제가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경우가 달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주목해야 하는 거, 바로 이 안이비설신의가 단지 안근도 아니고 단지 안식도 아니고, 안식과 안근이 함께한 안, 이래서 식과 근이 함께한 것으로의 네이처. 안식, 안근, 이식, 이근, 비식, 비근, 설식, 설근, 신식, 신근, 의식, 의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네이처는 육식 더하기 육근이다. 요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결국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우리 삶을 해석할 수가 있다고. 근데 하여간 뭐 요즘도 뭐 내가 이리저리 보지만, 이거는 뭐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냐 아니냐, 공부를 많이 한 학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교재로 공부를 했느냐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요 인식의 주관을 육근이라고, 어쩌면 우리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을 빼놓고 나면 100%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목사님 말이 좀 과한지 몰라.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삶의 이야기, 삶의 메커니즘을 말하자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육네이처 안이비설신의가 식과 근이 함께한 상태다 라는 요 관점을 아는 거야. 사실은 요 관점을 알기 위해서 오온, 오치원, 식과 명색 이런 부분까지도 다 말을 했고,
자, 그럴 때 오늘은 이제 소개만 하고 우리 다음 주에 그 특강을 한번 더 해야겠다. 이 마침 하니까야 진도를 못 나가네. 다음 주에 요 이야기에 이어지는 메커니즘 이야기 특강을 한번 더 해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일단 요 교재가 보여주는 걸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탐진치 교재 있죠. 언제든 하여간 이 탐진치 교재를 제가 완성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용례까지 담아낸 건데, 자, 여기서 보면 몸의 역할 3인식 이랬어. 이 이야기는 뭐예요? 몸이라는 게 행위에서도 역할을 하죠. 그죠? 행위에서도 뇌라고 하는 몸이 의업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몸이 말이 이래 나오니까 몸이 행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인식에서도 몸은 역할을 한다고. 어떤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식이 근과 더불어 인식을 하는데, 이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라는 6가지 근 가운데 의근은 몸이 아니죠. 그러나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5가지 근은 색성은 미촉이라는 물질을 인식하는 몸의 역할이죠. 네. 몸의 역할 3인식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다 몸의 역할 3인식, 식근 처의 의에 대한 이해 위에서 설명되는 몇 가지 표현의 용례 이랬어. 자, 여기서 식근 처 여기에서 이제 의에 대한 이해 이랬는데 요거 하나 볼 수가 있죠. 뭐 이건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겠지만 안근 내지 신근은 요게 몸이야. 그런데 의근은 몸이 아니죠. 요거는 말하자면 의식이 법을 인식하는 데에 근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몸에 속한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가지는 작용성이죠. 그러면 사실은 요 안근에서 신근까지 몸을 제외한 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의근 요만큼은 뭐가 돼요? 요거는 사실은 식을 펼쳐놓은 거죠. 식을 펼쳐놓았는데 이 존재 상태가 어때? 이게 인식하는 일을 하는 마음이니까 식인데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나?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과 함께 작용하는 상태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몸과 함께 작용할 때는 뭐라 부르죠? 몸과 함께 작용할 때는 이걸 의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중요한 개념. 의라고 하는 게 안입이 설신 의. 그래서 뭐 육입 이럴 때는 의입 이럴 거고, 육처 이럴 때는 의처 이럴 거고, 내입처 그럴 때는 내입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있어, 의가. 그런데 이 의하고 다르게 식이라고 하는 이 묶음이 있는데 이게 몸과 함께 하니까 요 자체를 또 의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 의하고 이 의가 다르죠. 사실은 이 의라는 거는 의식 더하기 의근이 의가 되어가지고 법을 인식하는 요만큼의 인식작용을 담당하는 의죠. 그런데 그 의와는 별개로 이런 그러니까 식이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의라고 불리는 이거는 의식과 의근만을 지칭하는 요 6네이처의 의보다 범위가 넓어요. 이 의에다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만큼, 그러니까 5가지 식이 이 의에다가 의 더하기 5가지 식
요것이 뭐냐 하면 다시 의라고 불리는 거야. 요 아주 이제 요거를 못 보기 때문에 오랜 세월 이게 안 풀린 것 같아. 그런데 분명히 의는 이렇게 의 네이처에 의가 있는가 하면 그 의에다가 5가지 식이, 요거 보통 뭐 유식 이쪽에서는 전오식 이렇게 말하죠. 전오식을 더해가지고 그걸 나타내는 말이 의라고. 요 개념이 정말 그 공부를 가르는 분기점이야. 자, 그럼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이처의 의도 있지만 네이처의 의 더하기 전오식 한 것으로의 의도 있다. 식이라는 아는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할 때 의라고 부르는 그거다 라는 요런 이해가 해피 스님이 그렇게 정의할 수 없잖아. 어떤 경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러한 네이처의 의 더하기 전오식 된 것으로의 의가 타당성을 가지느냐, 이게 설명돼야 되죠. 바로 그 설명이 요 교재에 있는 거야. 와, 이 교재가 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자, 이 경에 보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보면 1번 이마스민저 사윈야나께 까에 바히따저 삽바 니미떼수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에 대한 이래가지고 요거 뭐 이제 시간이 돼서 마치려고요. 설명 뭐 필요하면 다음 주에 좀 하기로 하는데, 요렇게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 해가지고 요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여기서 보면 몸과,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몸이죠. 이게 식과 함께 한다라고 해서 식과 함께 한 그 상태를 인식 주관으로 해가지고 밖의 모든 상들, 색성향 미처법의 왜곡 상태, 이거를 인식한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식과 함께 한 이 몸이라는 게 육내입처를 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거 동의할 수 있나요, 법은님? 이게 동의가 되는 거야, 그치? 이건 뭐 당연히 눈 뜨고 있으면, 아니, 식과 함께한 몸이 밖의 모든 상이라는 육외이처를 인식한다 라고 하면 식과 함께한 몸 자체가 육내이처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 그러면 바로 안근 내지 신근, 여기 그린 거, 요거에 그거를 덮고 있는 하여간 의 더하기 전어식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 설명되고, 이렇게 인식은 몸 혼자 하는 것도 마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몸에다가 이런 큰 의미의 의인 식이 함께해서 인식하는 거다, 육내입시다 해가지고 요런 구조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야, 이걸로.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용례를 몇 가지, 이게 뭐 니까야의 모든 용례야 다 적어드렸고, 그런가 하면 7페이지로 가보면, 7페이지 가면 이제 제일 밑에 이띠 아얀쯔와 까요 바히따 저 나마루팡 이테 땅 드와양 빠띠자 파서 살레와 야따나니 해서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여기에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육촉처가 있다. 그래서 우형경 이야기 나오는데 몸하고 밖에 명색이 있을 때 쌍이 있다. 쌍이라는 건 뭐야? 내입처, 외입처죠. 내입처, 외입처의 쌍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면 3사와 촉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로서 육내입처, 외입처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그러면 몸만 있으면 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몸이라고 말하면 5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럴 때 8페이지 와가지고 밑에 이제 내용을 보면 비구들이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에게 이 몸이 일어난다 그러죠.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몸이 누구에게 일어난 것이냐 라고 해서 몸 혼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어리석은 자 라고 해서 그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죠. 이렇게 보고 그럼 이게 이제 두 번째 용례고 그 다음에 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3번에서 아스미 띠 해서 나오는데 넘어가 보면 그러면 비구들이여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코의 기능, 혀의 기능, 몸의 기능이라는 5가지 기능들의 참여가 있고 비구들이여 의가 있고 법들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라고 해서 또 그림으로 그렸어요. 다시 여기서도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 라고 하면 바로 의 매입처 더하기 전어식으로의 이 의 식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그 상태를 지시하는 의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다시 11쪽으로 가면 4번 해서 도반이요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5가지 기능들에게 의가 의지처이고 오직 의가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한다. 요건 워낙 유명한 얘기죠. 자, 요것도 바로 요런 근과 의라는 요 개념으로 보지 않으면 이제 좀 변형되면서 유식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도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몸과 함께 작용하는 상태의 식 이것을 지시하는 의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 부분이 잘 설명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모두 4가지의 용례를 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4가지의 용례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이 있고 그거를 둘러싼 6가지 식과 의근 이 7가지가 의라고 불린다 라는 요런 이해. 그래서 의와 몸이 함께한 것이 육내입처인 인식주관이다 라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데 그것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요 구조를 보여준다. 그래서 식과 명색 다음에 유깁이 있다라고 말하는 요 유깁의 자리가 요렇게 그려진다라는 거를 모두 4가지 경전 용례를 가지고 설명한 게 요 내용이죠. 자, 요렇게 그냥 설명한 거로 하고 오늘은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과정에 그 출발 자리에서 나는 누구고 무엇이 마음이고 무엇이 몸이고 이 2차적으로 생겨나는 명이라는 것이 무엇고 어떻게 묶이는가 하는 그것들의 연장선에서 육내입처, 육외입처의 육내입처가 육식 더하기 육근이다. 식과 근이 더해서 처가 된다 라는 이 하나의 결론까지를 봤어요. 사실은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그 삶의 메커니즘은 다 했다 해도 될 만큼 요게 중요해. 요거를 못 보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한 의도를 불교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만큼 중요한 주제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이니까 65번 언제 가나 하여간 또 한 주 미루고 삶의 메커니즘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다음 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죠. 10분이나 초과를 했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들로부터 법은 잘 세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토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회다낭 야티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회단 야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한 이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